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한 날이기를 바랍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사랑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나무입니다. 번뜩이는 책상과 예기치 않는 결말이 돋보이는 이야기들, 베르베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하네요. 지은이, 베르나르 베르베르, 옮기니, 이세용님, 발행인 홍지용님, 홍예빈님, 발행처 주식회사 열린책들. 이 책에 담겨있는 18편의 이야기 중 한 편을 더 낭독하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조종. 내 이름은 노르베르 푸티롤랭. 직업은 형사다. 나는 오랫동안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문제와 맞닥뜨림으로써 나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상황이었다. 내 왼손이 갑자기 내 뜻을 거역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손이 어떻게 자율성을 얻게 되었을까? 그 까닭은 나 자신도 알지 못한다. 나의 순환은 어느 날 내가 콧등을 긁고 싶어하던 순간에 시작되었다. 콧등을 긁을 때 나는 대개 오른손을 사용한다. 하지만 그때는 책을 읽고 있던 중이라서 왼손을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왼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에는 왼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전혀 개의치 않고 여느 때처럼 오른손으로 콧등을 긁었다. 얼마 뒤에 왼손이 다시 말썽을 일으켰다. 어느 날 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오른손으로 기어를 바꾸고 있는데 왼손이 갑자기 핸들에서 떨어졌다. 차가 진로를 벗어나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려는 찰나 나는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아 가까스로 차를 진행하던 차선으로 되돌렸다. 또 얼마 뒤에는 식사 중에 왼손이 숟가락 잡는 것을 거부했다. 그래서 나는 오른손만으로 스파게티와 씨름하여야 했다. 나의 첫 반응은 그저 왼손을 힐책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너 왜 이러는 거니? 뭐가 문제야? 물론 내 왼손에 기가 달린 것도 아니고 눈이 붙은 것도 아니므로 대답이 나올 리 없었다. 하지만 대답을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왼손이 오른손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른손의 음팔찌를 가리켰던 것이다. 내 왼손이 오른손을 시샘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설마 하면서도 나는 앞니로 오른손의 팔찌를 끌러서 왼쪽 손목에 채워주었다. 내가 나 자신의 상상력에 속아 넘어간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러고 나자 내 왼손이 다시 말을 듣기 시작하는 듯했다. 내가 콧등을 좀 긁어달라고 하면 어느 때고 선선히 응했고 운전 중에 오른손이 기어를 바꾸고 있을 때면 핸들을 꼭 잡고 있었다. 상냥하고 말 잘 듣는 손으로 돌아온 게 분명해 보였다.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간다 싶었는데 어느 날 내 왼손이 또다시 홀로 서기를 꾀하였다. 내가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을 때였는데 왼손이 갑자기 음악의 장단이라도 맞추듯 손가락으로 딱딱 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관객들의 야유를 받으며 객석을 떠나야만 했다. 왼손에게 왜 그렇게 교양 없는 행동을 했는가 하고 물었으나 왼손은 나를 이해시키기 위한 어떤 동작도 보이지 않았다. 그 뒤로도 왼손은 계속 나를 성가시게 했다. 내 호주머니들을 우스꽝스럽게 들락날락 하는가 하면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도 했고
오른손이 손톱 깎아주는 것을 뿌리치다가 내 몸에 몇 군데 생채기를 내기도 했다. 때로는 잠들어 있는 나의 콧구멍에 두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천식의 초기 증상과도 같은 호흡 곤란 상태를 야기하여 잠을 깨우기도 했다. 물론 나는 왼손에 굴복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왼손은 나에게 무언가를 이해시키고 싶어 했고 내가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계속 성가시게 굴었다. 나의 왼손은 아주 까다로운 상대였다. 차라리 무시무시한 적을 상대하고 있는 거라면 그자와 맞서 싸우기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항상 내 옆에서 얼쩡거리다가 여차하면 내 바지 호주머니 속으로 숨어버리는 상대와 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두고두고 잊지 못할 몇 주일이 이어졌다. 백화점에 갈 때면 내 왼손이 물건을 훔치는 바람에 애꿎게도 내가 무뚝뚝한 경비원들 앞에서 곤욕을 치르기가 일쑤였다. 훔치는 것으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출구에 버티고 서 있는 경비원들의 면전에서 일부러 훔친 물건들을 흔들어대니 내 처지가 여간 곤욕스럽지 않았다. 경찰 신분증을 지니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나는 결코 그 공경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친구네 집을 방문했을 때도 내 왼손 때문에 망신을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 왼손은 마치 고의가 아니라 부주의로 그러는 것처럼 하면서 작은 조각상이나 실내 장식품들을 쓰러뜨리곤 했다. 또한 더없이 점잖은 부인들의 치마 속으로 슬그머니 들어가는가 하면 낯선 여자의 가슴을 어루만지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내 오른손과 내가 아주 태연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동안의 말이다. 그 때문에 애먼 내가 숱하게 따귀를 맞았지만 내 왼손은 음란한 동작으로 그 따귀에 응답하곤 했다. 나는 결국 내 골칫거리를 정신분석가 친구 오노레 파디트 박사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별일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의 대뇌는 두 개의 방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뇌는 이성을, 우뇌는 감성을 관장한다고 한다. 또한 남성성이며 의식이며 질서 같은 것은 주로 좌뇌와 연관되어 있고 여성성이나 무의식이나 무질서는 주로 우뇌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니, 질서를 추구하는 게 좌뇌라면 어째서 내 왼손이 자꾸 말썽을 부리는 거지? 좌우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뇌의 좌우 방구가 서로 반대쪽을 관장하지. 오른쪽 눈과 오른손과 오른발은 대뇌의 왼쪽 방구가 통제하고 왼쪽 눈과 왼손과 왼발은 오른쪽 방구가 통제한다는 말일세. 지금 자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뇌의 영역에 속하는 자네의 무의식이 너무 오랫동안 억압을 받아온 나머지 자네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네.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억압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신경 발작이나 갑작스러운 분노나 예술 창작의 충동 같은 것으로 나타나지. 억압받은 오방구의 자기 표현 방식은 대개 그런 것일세. 자네 경우는 좀 특별해. 우뇌의 욕구불만이 왼손의 반란으로 표출되고 있는 셈이지. 대단히 흥미로운 경우일세. 말하자면 이런 거야. 자네의 몸이 하나의 거대한 나라라고 생각해 보게. 그 나라의 한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어. 프랑스 역사만 보더라도 분리 독립주의자들의 운동은 허다했지. 방대 지방의 반란과 브루타뉴 지방의 분리 독립운동이 있었는가 하면 바스크나 카탈루냐의 자치운동도 있었네.
한 나라의 정치적인 분쟁이 있듯이 우리 몸 안에도 분리 독립의 문제가 있는 걸세.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내 문제를 정신 분석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이긴 했다. 하지만 반란을 일으킨 기관 때문에 겪는 불쾌한 일은 자꾸자꾸 늘어나기만 했다. 급기야는 그런 일들이 내 업무에까지 지장을 주기에 이르렀다. 내가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내 왼손은 책상 위에 놓인 권총 케이스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가 하면 내가 쓴 보고서의 제멋대로 줄을 긋곤 했다. 뿐만 아니라 성냥불을 켜서 휴지통에 던지는 장난을 하기도 했고 내 상관들의 길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또다시 무언가로 선심을 써서 내 왼손을 달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나는 왼손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을 해줘야 직성이 풀리겠는가? 혹시 오른손의 반지를 탐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다. 그러자 놀랍게도 내 왼손은 볼펜을 쥐고 서툰 글씨로 나는 양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잡이이다. 이렇게 썼다. 협력 계약을 맺읍시다. 나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내 왼손과 협력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내 왼손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가? 손이란 나의 생득적인 일부분이다. 손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 나의 생득적인 권리인데 그것을 놓고 협상을 벌인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 왼손은 언제나 내 것이었고 여전히 내 것이다. 나는 다시 내 왼손에게 물었다. 내 왼손에 기가 달렸을 리 없지만 안으로부터 소리를 지각하고 있는 듯했다. 계약을 맺어서 뭘 어쩌자는 거지? 왼손이 다시 볼펜을 잡았다. 용돈을 갖고 싶다. 내 멋대로 살기 위해서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 협박에 굴하지 않고 왼손을 구슬릴 양으로 손톱 화장을 시켜주러 갔다. 손이 곱고 매력이 철철 넘치는 젊은 여자가 정성스럽게 손질을 해주자 내 왼손이 한결 멋져 보였다. 손톱이 반짝반짝 빛나고 손 전체가 티 하나 없이 맑고 깨끗했다. 하지만 그런 배려만으로 놈을 달랠 수가 없었다. 놈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협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삶을 방해하겠다 라고 썼다. 나는 그 으름장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어느 날 놈은 내 목을 움켜잡더니 잔뜩 힘을 가하기 시작했다.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듯했다. 내 오른손이 놈을 떼어내느라고 무척 애를 먹었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내 왼손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라고 해서 놈에게 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다. 나는 놈에게 경고하였다. 만일 내 놈이 말을 안 듣고 계속 멋대로 군다면 나는 내 놈을 절단해 버릴 수도 있어. 물론 내 왼손을 잘라버린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적이 되어버린 손으로 부터 평생 협박을 받으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놈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놈을 스키 탈 때 끼는 벙어리 장갑 속에 가둬버렸다. 그러면 좀 더 얌전하게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놈은 막무가내였다. 그래서 나는 참나무로 작은 궤를 만들어 놈을 그 속에 가두었다. 궤의 폭이 좁았으므로 놈은 손가락을 잔뜩 오므리고 있어야만 했다. 나는 하룻밤 내내 놈을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놈은 욕구불만 상태에 빠진 채 축축이 젖어 있었다. 말을 듣지 않는 손의 버릇을 고치는 데에는 감옥만한 것이 없다. 나는 놈이 마침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했다. 나, 노르베르프 티롤랭은 네 주인이야. 나는 손가락 끝에서 뼛속 깊은 곳까지 내 온몸을 지배하고 있어. 나는 모든 기관과 파생기관의 주인이며 호르몬 분비와 위의 산도를 좌지우지하는 유일한 책임자이며 혈액순환과 신경전류의 주재자야. 요컨대 나는 내 몸의 지배자야. 날 때부터 그랬어. 내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분리를 기도한다면 혹독한 응징을 면치 못할 거야. 나는 마치 봉건 영주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프랑스의 통일을 이룩한 루이 11세처럼 지배자의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그런 다음 놈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그 뒤로 2주일 동안 놈은 얌전하게 굴었다. 그러더니 분필을 집어들고 벽에 자유, 평등, 협력이라고 썼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왕 요구하는 김에 투표권도 달라고 하지 그래. 그러면 내 오른손이 우파 후보에게 투표할 때 좌파 후보에게 투표함으로써 양쪽을 동시에 지지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나는 다시 일주일 동안 놈을 감옥에 가두었다. 이번 감옥은 깁스였다. 사람들이 어쩌다 손을 다쳤느냐고 물어보면 나는 그냥 스키를 타다가 넘어졌다고 둘러댔다. 내 왼손은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다. 밤이면 처량하게 깁스의 내벽을 손톱으로 긁어댔다. 나는 성품이 모질지 못해서 놈을 더 오래 가두어 둘 수가 없었다. 놈은 다시 햇빛을 보게 되자 가벼운 전율을 느끼는 듯 했다. 고백하건대 그렇게 벌을 주고 나니까 내 왼손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하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나는 내 활동을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 모든 걸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건이 터졌다. 나는 그 전날 밤에 벌어진 끔찍한 살인사건에 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슈퍼마켓의 한 여점원이 목 졸려 죽은 사건이었다. 몇 가지 정황으로 보아 어떤 치안의 소행인 듯 했다. 사체 옆에 뚜껑이 열린 동기가 있었지만 손을 전혀 타지 않고 지폐가 그득했다. 그렇다면 금품을 노린 범죄는 아니라는 얘기였다. 나는 사체에서 지문을 채취하여 감식실에서 직접 분석하였다. 그런데 분석 결과가 너무나 뜻밖이었다. 사체에 찍힌 손가락 자국은 놀랍게도 바로 내 왼손의 지문이었다. 나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사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나는 매우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였다. 내 손목에 스스로 수갑을 채우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가 진전될수록 상황 증거들이 서로 더욱 잘 맞아떨어져 갔다. 내 왼손이 그 짓을 한 게 분명했다. 아닌 게 아니라 놈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줄곧 나를 놀리기라도 하듯 의기양양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가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면 놈은 마치 피아노라도 치듯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려댔다. 전쟁을 원하더니 그래 맛이 어떠냐 하고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다. 어떻게 내 왼손이 나도 모르게 내 몸 전체를 범죄 현장으로 이끌고 갈 수 있었을까? 나는 증인들을 신문하였다. 그들은 사건이 일어나던 날 밤에 현장 근처에서 나를 보았다고 했다. 내가 왼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내 몸에 딸린 그 고약한 부분이 지팡이에 의지하여 나를 데려간다는 게 가능할까? 아니다. 내 손목은 전혀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 85kg의 살덩이를 지탱할 만큼 튼튼하지 못하다. 그리고 내 몸에서 반란이 일어난 부위는 왼손에 국한되어 있었다. 나는 다시 어떤 의사를 찾아가서 물어보았다. 그는 내가 아주 희귀한 병에 걸렸다고 진단을 내렸다. 그는 나를 자기 동료들에게 소개하려고 했고 내 증례에 관해서 논문을 쓰고 싶어 했다. 나는 의사가 날 잡아먹기라도 할 것처럼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났다. 내 왼손은 내 걸음을 늦추려고 문이 나타날 때마다 붙잡고 매달렸지만 나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달렸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내 왼손을 상대로 직접 신문에 들어갔다. 놈이 바른 대로 대답하지 않을 때마다 나는 쇠자로 놈의 손가락을 때렸다. 물론 처음에 놈은 제 가까이에 있는 볼펜이며 지우개 따위를 내 얼굴에 던지면서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했다. 하지만 놈을 책상 다리에 묶어놓고 전화번호부로 때리기 시작하자 결국 내가 묻는 대로 대답을 쓰겠다고 했다. 전화번호부로 맞으면 아프긴 되게 아픈데 맞은 흔적이 남지 않는다. 우리 경찰은 신체적인 가혹 행위를 피하려고 무척 애를 쓰지만 더러는 용의자가 입을 열게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왼손은 수사에 협조하기로 결심한 듯 순순히 볼펜을 쥐고 이렇게 썼다. 그래, 내가 슈퍼마켓의 여점원을 죽였다. 너는 나에게 조금 관심을 보이는 척하다가 도로 무관심해졌다. 네가 다시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 몸 전체를 범죄 현장으로 이끌고 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깁스 안에 갇혀 있을 동안 나는 고통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그 덕분에 시간을 갖고 깊이 생각하면서 계획을 하나 짰지. 나는 최면수를 이용했어.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너를 꼬집어서 반쯤 깨운 다음 내 앞에서 진자를 흔들어 체면을 걸었지. 내가 수첩에 명령을 적으면 그대로 따라서 하게끔 말이야. 오른손마저도 나를 돕는 데에 동의했어. 내가 글을 쓸 수 있도록 오른손이 수첩을 받쳐주었지. 내가 슈퍼마켓에 가라 하고 명령하자 너는 그대로 따랐어. 거기에 가보니 여점원 혼자 남아서 그날의 수입을 계산하고 있었어. 더없이 좋은 기회였지. 내가 펄쩍 뛰어오르자 네가 따라왔어. 나는 그녀의 목을 졸랐지. 세상에 이럴 수가. 이 일을 상관들에게 보고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내 왼손이 관심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는가? 나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내 왼손을 버려야 하는 걸까? 놈의 손톱을 피가 나도록 물어뜯기라도 해야 하는 걸까? 나는 놈과 놈의 5 손가락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멋진 손이었다. 따지고 보면 손이란 아주 대단한 것이다. 집게 대용이 될 수도 있고 용기나 도마 구실을 할 수도 있다. 갈라진 손가락들은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으며 끝의 위쪽 부분이 단단한 손톱으로 덮여 있어서 무엇을 굵을 수도 있고 섬유질을 함유한 물질들을 자를 수도 있다. 내 양손 덕분에 나는 수사 보고서를 아주 빠르게 타자하고 갖가지 놀이를 할 수 있었으며 몸을 씻고 책장을 넘기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었다. 나는 양손의 덕을 많이 보았다. 우리는 어떤 것이 없어서 아쉬움을 느낄 때라야
비로소 그것이 둘도 없이 소중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내 손은 기계공학의 관점에서 보아도 대단히 경이롭다. 아무리 정교한 로봇이 발명된다 해도 손에 필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에겐 두 손이 다 필요하다. 반란을 일으킨 왼손까지도 말이다. 나는 내 왼손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미우나 고우나 이 손은 지난 세월 동안 나에게 대단히 유용했고 앞으로도 여전히 쓸모가 많을 것이었다. 또한 이 손이 자유를 원한다고 해서 그게 꼭 나에게 해롭다고 볼 수는 없을 듯 했다. 내 생각을 보완하는 또 다른 의견이 언제나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 나쁠 것도 없었다. 결국 나는 내 왼손과 협력 계약을 맺기로 결심했다. 내 오른손이 내 몸의 대표 자격으로 서명을 했고 왼손은 따로 대표를 내세울 처지가 못되므로 자기가 직접 서명했다. 계약의 주된 조항에서 나는 왼손에게 약간의 용돈을 주고 매주 한 번씩 손톱 화장을 시켜주는 것에 합의하였다. 그 대신에 왼손은 몸의 다른 부분과 협력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동참하기로 하였다. 예컨대 내가 조깅을 할 때는 팔을 따라 앞뒤로 흔들림으로써 평행추 구실을 해주기로 했고 내가 기타를 칠 때는 오른손의 움직임에 맞추어 코드를 잡아주기로 했다. 또한 나는 왼손이 자율권을 획득한 뒤에도 이전에 내 몸에 기속되어 있음으로써 누릴 수 있었던 재반 권리를 그대로 보장해 주기로 하였다. 즉, 왼손은 체온 조절 메커니즘, 혈액 공급, 고통을 신속하게 소멸시키기 위해 다른 기관들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고통 경보 체계, 일상적인 목욕, 피복에 의한 적절한 보호, 하루에 9시간씩의 휴식 등과 같은 혜택을 예전과 다름없이 누리게 될 터였다. 그리하여 나는 왼손을 언제나 내 가까이에서 나에게 헌신하는 중요한 동맹군으로 삼게 되었다. 나에게 경찰을 떠나 사설탐정 사무소를 차리라고 권한 것도 바로 그였다. 그의 권고대로 나는 왼손과 푸티롤랭이라는 이름으로 에이전시를 개업했다. 흑자는 에이전시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은 내 왼손이라고 주장한다. 중요한 결정은 모두 내 왼손이 내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시기심 많은 못된 혀들이 하는 소리다. 그 혀들은 내 왼손을 시샘하고 있다. 그 혀들은 10중 8구 썩는 냄새가 나는 입속에 갇힌 채 치석이 잔뜩 낀 이들과 함께 하루의 4분의 3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상황이 그쯤 되면 폐쇄 공포증이 생길 만도 하다. 그 혀들은 내 왼손처럼 자율권을 얻고 싶을 것이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